2장 응력과 변형률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응력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응력에 대한 표현. 일단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단위 면적당 저항력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물체의 그 하중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그 외력 성분이 있죠. 외력 성분. 외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외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 정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그와 같이 이제 발력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 외력을 이제 우리가 하중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상태에서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내력을 응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그 내력, 요걸 이제 응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힘의 평형에 의해서 그 내력이 이제 그 하중과 이제 그 같으면은 이제 그 면적분의 하중 이렇게 이제 응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응력을 면적분의 하중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응력의 표현에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수직 응력이라는 표현이 있고 전단 응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응력이라는 표현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하중을 그 작용하는 하중의 수직 단면으로 나눠서 표현한 응력을 수직 응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그 봉을 상단을 고정시켜 놨어요. 상단을 고정시켜 놓고선 하단에서 당겨요. 이렇게 당겨. 또는 이제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단면에 대해서 지금 원형 봉이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4분의 파이 d제곱의 그 면적의 직각 방향으로 지금 하중이 걸리는 거죠. 직각 방향으로. 이걸 이제 수직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적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수직 하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그 수직 하중에 대한 표현에는 인장 하중이 있고 압축 하중이 있어요. 그 상단은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고려했을 때 상단에서는 상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걸리겠죠. 인장 하중이 작용하면 상단에는 상방향으로 발력이 발생하게 돼요. 압축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누르니까 상단에서는 하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발력이 발생하겠죠. 그 발력도 일종의 내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횡단면, 즉 작용하는 하중의 직각인 단면 이 길이 방향을 축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축방향의 직각인 방향을 반경 방향 또는 횡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파이 d제곱이라고 하는 그 면적은 횡단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횡단 면적의 직각으로 하중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작용하는 수직 하중에 의해서 부재가 늘어나고 단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죠? 단면적이 줄고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그런 변형을 수반시키면은 이 수직 하중은 인장 하중이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부재의 길이는 짧아져요. 부재 길이는 짧아지고 면적은 커지는 이런 변형이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단면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압축 하중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 하중에 대한 표현에는 이렇게 인장 하중이라는 표현이 있고 압축 하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거에 맞춰서 작용하는 하중의 직각인 방향의 단면, 횡단면으로 이런 인장 하중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응력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응력이 발생하는 임의 단면을 잡아요. mn 단면. 응력이 발생하는 임의 단면을 mn 단면이라고 했을 때 mn 단면에는 균일한 인장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장 하중이 작용하면 인장 응력, 이렇게 압축 하중이 작용하면 압축 응력이죠. 인장 응력이 아니라 압축 응력,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압축 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압축 하중이면 압축 응력이 인장 하중이 작용하면 인장 응력이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로 봐야 되겠죠. 이런 이제 수직 응력을 계산할 때는 단면적분의 응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단면적분의 그 단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하중, 직각으로 작용하는 하중, 그 직각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내력을 가지고 풀어야지 돼요. 내력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A분의 P 공식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수직 응력은 시그마로 놓습니다. 면적 A는 지금 봉이면 4분의 파이 제곱, 사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응력을 표현해 주면 돼요. 하중의 단위는 뉴턴,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뉴턴 퍼 미터 제곱. 뉴턴 퍼 미터 제곱은 파스칼로 놓죠. 1파스칼은 1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힘의 단위가 하중의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면, 그리고 면적의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이면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는 공학 단위에서 주로 쓰는 단위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학 단위 교재로 공부한 분들은 응력의 표현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면적 SI 단위 쪽에서는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 이렇게 표현이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1kg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다. 그러면 얘를 이제 파스칼로 고쳐봐요. 그럼 1 곱하기 9.8 해주면 킬로그램 포스가 뉴턴으로 바뀌죠. 센티미터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에요. 1m가 100cm니까 1m의 제곱은 1000cm 제곱입니다. 그러면 1cm 제곱은 10,000분의 1 미터 제곱. 10의 마이너스 4승이 분모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얘를 분자로 올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의 4승 해주면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럼 약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1kg 퍼 센티미터 제곱은 약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1파스칼은 1파스칼은 1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봤어요. 1파스칼은 그러면 약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면 10의 5승 파스칼이죠. 약 10의 5승 파스칼로 표현이 됩니다. 1 메가파스칼은요. 10의 6승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이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미터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 제곱이죠. 1m는 1000 밀리미터. 1m의 제곱은 10의 6승 밀리미터 제곱이네요. 10의 6승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1m 제곱은 10의 6승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0의 6승, 10의 6승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1메가파스칼은 1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과 같습니다. 그죠? 자, 응력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SI 단위에서는 메가파스칼로 계산하라 이렇게 주로 나와요. 또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계산하라. 그럼 1메가파스칼은 1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랑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 응력의 단위는 메가파스칼로 SI 단위에서는 또 주로 이제 메가파스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알아두셔야 되고요.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니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얘는 약 0.1 10의 6승으로 나누면 10분의 1 0.1 메가파스칼 정도 되겠죠.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승 메가파스칼 정도가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승에 메가니까 10의 6승 10의 6승 파스칼 이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0의 5승 파스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런 이제 그 단위 환산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해야지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길이에 대한 이런 그 단위 환산들이 비교적 문제상에서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위 환산들을 여러분들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거는 뭐 다 되시는 부분들이죠. 다 되는 부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되면은
좀 연습을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를 꼭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응력은, 이렇게 수직 응력은, 수직 응력은 A분의 P, A분의 P.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봉을 매달아 놓고, 하중이 땡겨요. 이렇게. 하중이 땡겨.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면에, 단면에 응력, 시그마 T, 인자 응력을 구하고 싶어. 인자 하중이니까 인자 응력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잡았다. 그럼 밑에서 하중 P가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위로 내력이 이렇게 걸리죠. 힘의 편형상 내력은 같죠. 그래서 면적 A분의, 면적 A분의 횡단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 여기서는 분의 P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위를 이렇게 자유물체를 잡아서 생각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반력이 이렇게 작용할 테니까 위를 자유물체로 잡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력이 발생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방향으로 하방향으로 MN 단면에서 발생하는 내력들의 크기는 같아요. 이 내력들에 의해서 균일하게 응력이 분포하는 거로 이렇게 응력 분포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압축 하중이 걸려요. 압축 하중이 걸리면 압축 응력이 발생하죠. 압축 응력이 발생합니다.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잡았다. 그러면 상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이 단면에서는 내력을 이렇게 표현해 줘야죠. 내력을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내력의 표현을 이렇게 압축 하중입니다. 압축 하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거로 이제 봐야지 된다는 거죠.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거로. 역시 횡단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이제 내력인데 내력의 크기 하중과 같으니까 하중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수직 응력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직 응력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아. 전공자로서 그 개념을 모르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수직 응력을 구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이 면적하고 즉 하중하고 면적이 직각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작용하는 하중을 직각 면적으로 나누면 수직 응력이 나오는 거야. 그때 이제 인자하중이면 인자응력, 압축하중이면 압축응력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항상 면적과 하중이 직각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그 응력을 구할 때 이게 수직응력이냐 전달응력이냐, 수직응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 전달응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면적이 결정이 돼야 돼. 면적을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응력을 표현해 줄 거냐. 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단면, MN 단면을 어디를 잡든지 간에 이 MN 단면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를 잡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금 응력은 다 균일하죠. 균일합니다. 축방향으로 이 길이 방향 축방향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종방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수평은 직각방향, 횡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좀 있고요. 그때 면적 A는 축방향에 대해서 면적 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균일 단면적, 하중의 변화가 없죠. 어디를 잡든지 간에 내력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균일 하중, 균일 하중, 균일 응력, 균일 단면적, 균일 하중, 균일 응력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단 응력을 계산할 때는 이 전단 응력은 하중을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단면의 접선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즉 단면의 접선력으로 전단 응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단면의 접선력으로, 단면의 접선력으로, 네? 단면의 접선 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 이런 표현을 써놨어. 그래서 전단 응력은 접선 응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접선 응력.
단면의 접선 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수직 응력은 인자 응력과 압축 응력이 있는데 수직 응력은 축응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얘는 축응력 또는 단면의 직각 방향을 우리가 법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서 법선 응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수직 응력, 법선 응력, 축응력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봉이 수평으로 놓여 있어요. 봉이 수평으로 놓여 있어. MN 단면,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의 MN 단면. MN 단면에서 보니까 이 MN 단면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상단에서 하방향으로 하중이 눌러요. 이렇게 밑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상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고 있죠. 횡단면, 이 횡단면은 원형 단면입니다. 4분의 파이 d제곱 원형 단면이죠. 그 원형 단면의 접선 방향으로 MN 단면의 오른쪽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에서는 밑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하중이 걸리고 있어. 전단하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는 전단하중 또는 접선하중, 접선력, 전단력 이런 표현을 쓰겠죠. 이렇게 이제 자유물체들을 잡으면 밑에서 전단하중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겠죠. 내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걸리겠죠. 내력은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잡으면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력이 발생하겠죠. 이 내력의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력의 방향으로 응력의 방향을 표현해 주는 게 원래는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중의 방향으로 응력의 방향을 표현을 해놔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잡으면 응력이 밑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고,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잡으면 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하중의 표현이 때로는 내력의 방향으로, 응력의 방향이 때로는 내력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표현해 놓고 풀 수도 있지만 하중의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서 풀면 되는데 시시콜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좀 그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때로는 문제 풀 때는 이제 빠르게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생략하고 빨리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단 응력은 이제 내력의 방향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자유물체를 잡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잡으면 상방향으로 해서 응력이 이렇게 분포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변형이 생겨요? 왼쪽을 이렇게 자유물체를 잡았을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밀려 올라가서 변형이 생기고, 오른쪽은 밀려 내려오겠죠. 밀려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형이 생기면서 견디지 못하면 끊어지겠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도마 위에다가 이제 물을 올려놓고 물을 이렇게 우리가 썰어요. 그럼 그건 이제 전단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전단으로 봐야 됩니다. 도마 위에 이제 물을 올려놓고 칼을 누르면은 밑에서 도마에서는 발력이 생기죠. 이렇게 누르면은 도마 위에서 발력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전단으로 썰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좀 전단 하중, 전단 응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전단 응력을 계산할 때는 이 전단 면적하고 전단 하중과 전단 면적은 항상 접선 관계니까 나란하죠. 나란해요. 이렇게 전단 응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작용하는 하중을 그 하중의 접선 면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수직 응력은 직각인 단면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1차적으로 지금 수직 응력, 전단 응력 하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응력의 표현에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에 대한 표현이 있고요.
기타 응력에 대한 표현으로는 어떤 그 표현이 있을 수가 있냐면 구피응력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구피응력은 수직응력입니다. 그리고 비틀림응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틀림응력은 전달응력입니다. 비틀림응력은 층전단에 의한 응력이고요. 구피응력은 인장과 압축이 동시에 수반이 되는 경우에 이제 표현되는 응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재가 휘면 부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봉을 좌측 끝단을 고정시켜 놓고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겨요. 그럼 위쪽에서는 인장 변형이 생기죠. 아래쪽에서는 압축 변형이 생기죠. 이런 경우, 이런 거 굽힘이 일어나니까, 굽힘이 일어나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왼쪽에서 모멘트가 이렇게 치겠죠. 육장 얘기야, 지금. 육장 얘기. 이런 경우 이제 인장과 굽힘, 굽힘 응력과 인장 응력과 굽힘 응력이 동시에 수반이 되는 이런 경우, 굽힘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반면의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 그 수직 응력을 굽힘 응력 이런 표현을 쓴다. 최대 굽힘 응력 하면은 최대 인장 응력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발생하겠죠. 최소 굽힘 응력 하면 최대 압축 응력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봉을 좌측 끝단을 고정시켜 놓고 얘를 비틀어요. 비틀면은 이 표면상에 이런 수평선이 사선으로 이렇게 변형이 생겨요. 변형이 생겨? 이렇게. 그래서 단면에서 보면은 그 표면에서는 이런 변형이 생기지만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그 변형이 줄어들죠. 층층이 이렇게 바깥층과 그 안쪽 층과의 변형량의 차이가 생기니까 응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은 비틀림 응력, 얘는 전단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단 응력이다. 비틀림 전단 응력 표현을 씁니다. 굽힘 응력, 굽힘 응력 이런 표현도 역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의 그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응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응력. 원응력 원래 갖고 있는 응력 이런 표현이죠. 원응력, 잔류응력, 변형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공하면은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하중을 가하게 돼서 그 하중에 의해서 재료에 이제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공이 끝났어. 가공이 끝났을 때 재료에서 발생된 그 응력이 사라져야죠. 사라져야 되는데 남아 있어. 그런 경우가 이제 잔류응력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잔류응력을 다른 표현으로 뭐 내부응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원응력, 잔류응력, 내부응력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고요. 뭐 기계 재료라든가 기계 제작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들을 좀 다룰 때에 그 보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참고를 해서 좀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보겠습니다. 다이가 있고 이렇게 펀치가 있어요. 다이가 있고 펀치가 있어. 이렇게 펀치를 눌러요. 하중을 가해. 하중을 가해서 이 펀치를 다이 밑으로 밀어내.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런 이제 그 물체가 빠져나오게 돼요. 이렇게 강판의 두께는 T. 그리고 직경은 펀치의 직경은 D로 놓겠습니다. 다이의 내경은 펀치의 직경보다 조금 크겠죠. 조금 클 거야.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처음에 누르게 되면은 압축이 일어나겠죠. 판에는 압축응력이 생겨요. 압축응력. 압축응력은 A분의 P가 되겠죠.
이때 면적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 B제곱이 되겠죠. 근데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끊어져요? 끊어지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끊어진단 말이야. 여기가 끊어지겠죠, 여기가 끊어져, 이렇게. 끊어져? 그럼 이제 전단 파괴가 일어납니다. 전단 응력이 생기겠죠. 전단 응력은 전단 면적분의 전단 하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펀치를 누르는 하중은 압축 하중이면서 전단 하중이에요. P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이때 면적 A는 어떻게 돼? 이 면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면적은 지금 수직 하중을 직각으로 받는 면적이 되니까 4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 건데요. 전단이 일어날 때는 이 부분이 끊어지니까 이 둘레 면적이 들어가야 돼. 이 둘레 면적은 이 둘레 길이, 원주 길이죠. 원주 길이는 어떻게 구해? 원주율 곱하기 직경이 원의 둘레 길이죠. 원주율 파이에다가 직경 곱해주면 둘레 길이가 나와. 그죠? 곱하기 t 해주면 되죠. 응? 뒤꿈치 면적은. 이런 식으로 수직 응력을 구할 때 하고 전단 응력을 구할 때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직각이냐, 접선이냐, 나란하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가공은 무슨 가공이야? 소송 가공이에요. 소송 가공 중에서도 굽힘 쪽에 해당되는 이런 가공에 성형 가공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단 가공이죠. 전단 가공의 또 종류이기도 합니다. 자, 얘가 제품이 되면 밖으로 튕겨나온 얘가 제품이 되면 얘는 블랭킹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랭킹 작업 얘기를 합니다. 블랭킹 작업. 이렇게. 위에 남아있는 게 제품이면 이게 위에 남아있는 게 제품이 되면 그건 이제 펀칭 작업이 됩니다. 펀칭 작업, 블랭킹 작업. 이렇게 이제 소송 가공 중에 이제 전단 가공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단 가공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단 가공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블랭킹 작업이라든가 펀칭 작업. 전단 가공의 종류죠. 성형 가공의 종류가 아니라 얘는 전단 가공의 종류야. 성형 가공의 종류는 뭐 딥드로잉 작업이라든가 또는 컬링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작업이 있고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그 기계재료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응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응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변형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률. 다른 표현으로는 변형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률, 변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봉을 상단을 고정시켜 놓고 인장을 하거나 압축을 하게 되면은 재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겠죠. 면적이 변하고 최적이 변하게 됩니다. 변형도에는 이렇게 수직 하중이 작용할 때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길이 변형, 종변형이 있고요. 종변형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직각인 방향, 횡방향이죠. 횡변형률. 종방향은 세로방향, 횡방향은 가로방향. 이렇게 해서 세로변형률, 가로변형률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 다음에 면적이 변하죠. 면적변형률. 인장을 하면 면적은 감소하고 압축을 하면 면적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이 변하죠. 최적변형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일단 변형률의 표현이 있다. 네 가지에 대한 변형률의 표현이 있다. 종변형률, 횡변형률, 면적변형률, 최적변형률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단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전단 변형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변형률에 대한 표현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의 변형률에 대한 표현이 있다. 5가지에 대한 변형률의 표현이 있다. 이렇게. 예. 자, 변형률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변형률은 원래 값에 대한 변형량으로 계산해요. 자, 변형량을
변형량을 원래 값으로 나눠서 결정을 해줍니다. 어떤 변형률이 됐든 간에 이런 표현이죠. 원래 값에 대한 변형량. 이렇게 해서 발생한 변형량을 원래의 변형량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하면 이제 변형률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변형률은 퍼센트로 표현되는 값은 아닙니다. 퍼센트 표현 값이 아니야, 얘는. 그래서 이제 변형도. 자, 일단 이제 퍼센트, 백분율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차원의 값입니다, 얘는. 단위가 없어요. 힘의 단위나 길이 단위를 갖는 게 아니죠, 얘는. 면적의 단위나 최적의 단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변형률은 무차원입니다. 무차원의 표현이죠. 자, 먼저 종변형률부터 보겠습니다. 종변형률. 세로 변형률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얘를 입실론으로 놓을게요. 입실론으로 놓겠습니다. 뭐 교재에 따라서는 뭐 란다로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입실론으로 놓겠습니다. 입실론으로. 그러면 종변형률이니까 세로 변형률이니까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종방향의 원래의 길이분의 종방향의 변형량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종방향의 변형량을 델타로 놨어. 델타로 놨어, 델타. 종변형률은 입실론으로 놨고요. 종변형률은 입실론, 종변형량은 델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L은 원래의 길이야. 원래의 길이. 인장하중이 이렇게 가해져. 인장하중이 가해질 때 원래의 길이는 지금 L입니다. 원래의 길이는 L이고 변형 후의 길이는 L-이야. L-가 L보다는 크겠죠. 그죠? L-가 L보다는 클 거야. 인장일 때는. 그러면 델타는 0보다 크겠죠.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 델타라는 값은 L하고 L-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L-가 L보다 좀 큰데 그렇게 뭐 아주 큰 건 아니죠. 그리고 기계 재료는 일반적으로 금속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강, 강봉이라고 봐요. 강봉으로 보면 강봉을 뭐 그 하중을 가했을 때 역가랑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에서 L을 뺐을 때 델타라는 값은 그다지 크지 않은 값이고 그걸 L로 나눠버렸으니까 델타보다 입실론은 더 작은 값이 훨씬 더 적은 값이죠. 훨씬 더 적은 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인장하중이 가해지면 델타는 0보다 큽니다. 입실론은 0보다 크죠. 압축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L이 L-보다 커요. L-가 L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델타는 L-에서 L을 빼니까 델타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종변형률은 마이너스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인장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플러스 값이 되겠죠. 변형량이라든가 종변형률이라는 값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항상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크기를 표현할 때는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줘. 그런 표현이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이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형률에서 우리가 그 변형률 값을 또는 변형량 값을 표현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런 표현은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장이냐 압축이냐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인장일 때는 플러스, 압축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는 얘기지. 그거 우리가 판단해서 풀어줘야 돼요. L-를 구하라. L-를 구하라. 뭐 그랬을 때 인장일 때는 L보다 크겠지만 압축일 때는 L보다 작을 거고. 자, 그런 표현들 문제 풀 때 꼭 참고를 해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세로 변형률, 종변형률은 종방향의 원래 값에 대한 종변형량이다. 종방의 원래 값에 대한 종변형량이다. 인장이면 플러스요, 압축이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리고 백분율로 표현되지 않고 무차원이고 항상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인장하중일 때는 신장량이 되겠죠, 델타가. 신장률, 신장량 이렇게 표현될 거고 압축하중일 때는
수축이 일어나죠. 수축이 일어나니까 수축량, 델타가 수축률, 수축량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변형률을 봐요. 횡 변형률, 입실론 다 실어놓겠습니다. 가로 변형률, 횡 변형률 해서 입실론 다시 이렇게 보죠. 입실론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다시는 횡 방향의 원래의 길이분의 횡 방향의 변형량으로 계산해요. 횡 방향의 원래의 길이는 봉이니까, 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거야. 봉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겠죠. 봉이니까 D로 봐. 변형 후의 직경은 D 다시, 변형 중 직경은 D 이렇게 봅니다. 인장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D 다시는 D보다 작아요. 면적이 감소하게 되니까 작게 돼요. 압축 하중을 가하게 되면 D 다시가 D보다 커요. 그래서 가로 변형률, 횡 변형률은 입실론 다시는 D분의 델타 다시, D분의 델타 다시, 델타 다시는 인장 하중이면은 마이너스 0보다 작아요. 압축 하중이면 플러스 0보다 커요. 그렇게 표현될 거고요. 델타 다시 종변형량, 다시 횡변형량, 델타 다시는 횡변형량, 가로 변형량, 횡변형량, 가로 변형량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고, 그리고 인장 하중이 가해질 때는 수축량, 압축 하중이 가해질 때는 신장량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 표현들 참고해서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인장이면 횡변형률은 마이너스, 압축이면 횡변형률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표현들 역시 인장과 압축으로 판단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수직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세로 변형률, 종 변형률과 가로 변형률, 횡 변형률은요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 변형률분의 종 변형률분의 횡 변형률을 포화송의 비라고 얘기를 해요. 포화송의 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포화송의 비 입실론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m분의 1로도 표현이 됩니다. m은 포화송수, m은 포화송수, 뮤는 포화송비. 문제상에서 뮤를 뉴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돼지족발처럼 생긴 기호 있죠, 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뮤라고 놓지만 뉴라고 문제상에서 언급이 된 경우도 종종 있을 거다. 그래서 포화송수의 역수고요. 종 변형률분의 횡 변형률이 뮤가 되고요. 이 포화송의 비는 재료의 성질입니다. 재료의 성질이기 때문에 재료가 주어지면 포화송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포화송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주어지는 값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포화송의 비를 구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포화송의 비를 주고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니까요. 종변형률을 우리가 구하면 이렇게 종변형률을 구하면 횡변형률은 뮤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횡변형률을 구하면 포화송의 비를 또는 포화송수를 이용해서 종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써먹는 거죠. 그래서 수직 하중이 가해지면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변형률의 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 재료마다 다 결정이 돼 있다. 재료 시험을 통해서 우리 교재에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학 교과서 재료역학 교재를 피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어떤 재료는 포화송의 비가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KS 규격집 재료표를 아마 찾으면 재료에 따라서 포화송 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KS 규격 한국공업규격상에 이제 다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런 걸 또 찾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단 변형률은 감마로 놓겠습니다. 전단 변형률은 전단 하중이 가해질 때 발생되는 변형률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림을 좀 참고합니다. 그림을 좀 참고해서 이런 이제 구형 요소, 사각형이죠. 이런 사각형을 구형 단면의 그 요소로 봅니다. 사각단면, 구형 단면 하면 사각단면이야. 구형 단면 하면 사각단면을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사각단면의 길이가 L인 단면인데 이렇게 전단 응력이 가해져요. 전단 응력이 가해져서 이렇게 점선으로 전단 변형이 수반이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전단 변형이 수반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때 전단 변형량은 델타 S. 전단역과 전단역, 전단 하중과 전단 하중 그 사이의 길이가 L이에요. 그리고 벌어진 각을 파이, 전단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단각 파이를 계산하면 탄젠트 파이, 탄젠트 파이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테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테니까 L분의 델타 S 이렇게 되겠죠. L분의 델타 S. 이렇게 전단각의 탄젠트 값을 전단 변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단각의 탄젠트 값을 전단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단각 파이는요 아주 작은 각이에요. 큰 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각입니다. 아주 작은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요 그 아주 작은 미소각의 라디안 값에 수렴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0.1도다 그러면 탄젠트 0.1도 계산기 눌러보시면 그 값은 0.1 곱하기 파이 3.14 나누기 180도 해주면은 탄젠트 0.1도 계산한 거랑 0.2를 라디안으로 고친 거랑 같게 됩니다. 거의 같아요. 거의 수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를 그냥 파이로 놓을 수 있어요. 그냥 파이로 놨을 때는 뭐야? 라디안이다. 그걸 우리가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단 변형률은 L분의 전단 응력과 전단 응력, 전단 하중과 전단 응력 사이의 그 거리분의 전단 변형량. 전단 변형량은 전단 응력 또는 전단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의 발생된 변형량이 되는 것이죠. 변형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좀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비틀림 표현에서 좀 적용이 돼요. 비틀림을 받는 부재에 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뭐 특별한 그런 경우의 적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상에서 우리가 문제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판을 겹쳐놨어요. 판을 겹쳐놨어. 판을 겹쳐놓은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요. 리벳으로 구멍을 뚫죠. 그리고 리벳 체결을 해. 리벳 체결을 해놔요. 구멍을 뚫으려면 이제 드릴을 가지고 작업해야죠. 드릴링 작업을 해야 돼요. 구멍을 뚫어 놓으면 구멍 내부에 드릴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죠? 내면이 거칠어요. 그 내면을 깨끗하게 다듬는 작업이 있어. 그 작업을 뭐라 그래? 리밍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리밍 작업. 리밍 작업. 리머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이제 내면을 깨끗하게 딱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리베팅 작업을 하죠. 리벳 체결을 해요. 리베팅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판은 지금 무슨 제품이냐면 주조 제품이에요. 대표적인 가공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주조 가공이 있고, 소성 가공이 있고, 그리고 절삭 가공이 있습니다. 이런 강판이나 강봉은 다 뭐로 만드는 거야? 주조로 만드는 거죠. 제철소에서 철강석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형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샘물을 봉 형상의 주형에 갖다 집어넣고 이제 붙이는 거죠. 판 형상에 샘물 부어놓고 이제 굳혀. 그래서 이제 판이 만드는 거죠. 그런 주조 제품들의 표면은 어떻게 돼요? 거칠어요. 울퉁불퉁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벳을 체결했을 때 리벳 머리들이 강판 표면에 바짝 밀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망치라든가 이런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두들기죠. 두들겨서 이 리벳 머리, 반대편에 리벳 머리를 성형시켜 줘야 되잖아. 리벳 머리에 그 성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이 있을 거야. 그죠? 공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공구로 엎어가지고 이제 눌러줘야 되겠죠. 압착을 좀 해줘야 리벳 머리 형상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리벳 머리가 표면에 바짝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런 작업이 일종의 그런 작업을 뭐라 그래? 코킹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킹 작업. 압력용기단, 압력용기예요. 이런 이제 압력용기가 있어. 이런 압력용기를 리벳으로 체결을 해. 리벳으로. 이런 압력용기가 있어. 압력용기가 있어. 얘를 리벳으로 체결을 했어. 리벳으로. 체결을 했어. 그럼 여기에 어떤 가스가, 기체가 채워져 있어. 기체가 채워져 있으면 기체가 스물스물 이제 입자가 작으니까 스물스물해서 이 틈새로 기어 나올 수 있죠.
여기로 딱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내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들도 아예 그 외부로 유동되지 못하게끔 밀착을 시켜야지 됩니다.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플러링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링 작업. 이런 작업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야.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계 제작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계 제작법의 수기 가공. 수기 가공. 손으로 작업하는 거야.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드릴 작업하고 뭐 드릴에도 뭐 수동 드릴이 있고 전동 드릴이 있죠. 수동 드릴을 작업하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고, 전동 드릴로 하면 이제 간단히 딕 하면서 이제 끝내는 거고, 이렇게. 드라이버도 뭐,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로 체결을 하면은 딕 하고 그냥 금방 끝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손으로 그냥, 계속 열심히, 조여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작업이 있죠. 그런 작업들. 수기 작업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를 좀 해 두시는데, 이런 경우에 하중이 가해져요. 이렇게 하중을 가해보자고요. 좌우측으로 하중을 가해봐. 하중을 가해보면 윗판은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아래판은 왼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끊어져. 이렇게. 그럼 무슨 파괴? 전단 파괴야. 그죠? 전단 응력 계산하라. 전단 응력 타우는 A분의 P. A분의 P. 전단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D는 리벳의 직경. 리벳의 직경.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끊어지진 않아요. 견디고 있을 때 위에 판과 아래 판 그 사이에 리벳 몸통 얘는 찌그러지겠죠. 얘는 찌그러지겠지. 이 부분만 이제 확대를 해서 보자면 이런 몸통이 작용하는 전단 하중, 전단력에 의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찌그러져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자,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를 이제 위아래 중에서 한쪽만 지금 본 게 뭐야? 위아래 중에 한쪽만 본 게 뭐야? 얘죠. 한쪽만 본 게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라고. 그래서 위만 지금 보는 거야. 위만. 델타 S만큼 변형이 일어났다. 이렇게. 예? 틈새의 길이는 L로 보는 거고. 그때 이 파이라는 각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얘가 실제 눈에 보이는 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각이죠. 그 아주 작은 각의 탄젠트 값이나 사인 값은 탄젠트 값이나 사인 값은요. 라디안에 수렴을 해요. 라디안에. 예?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1에 수렴하겠죠. 미소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1에 수렴합니다. 미소각에 대한 탄젠트나 사인 값은 그 미소각의 라디안 값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파이 도야. 얘를 라디안으로 고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180도는 파이, 역시 파이 라디안이야.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곱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디그리 도는 없어지고 파이 라디안이 남게 되는 거야. 얘를 다시 파이 라디안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다 기호를 똑같이 이제 파이라고 썼지만 얘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거야. 얘는 라디안 값이고 얘는 디그리 값이고. 얘는 디그리 값이고 얘는 라디안 값이고 이렇게 봐야죠.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고치려면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돼요. 라디안을 디그리로 고치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고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문제 풀 때 써먹을 일이 있어. 써먹을 일이 있어. 그렇게 해서 좀 봐두셔야 됩니다. 봐두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단 변형률 감마는 L분의 델타 S. 델타 S는 전단 변형량. L은 어떤 길이에요? 전단 응력과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그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거리가 됩니다. 전단 변형량의 지금 직각 방향의 변이가 원래 길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전단 가계 탄젠트 값을 전단 변형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률. 변형률은 원래 값에 대한 변형량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계산하는 방법은 얘는 무차원이다.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이다. 그리고 크기를 표현할 때는 항상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라는 표현은 안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백분율로 표현되는 값은 아니다.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단 신장률을 구하라 또는 수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몇 프로 늘어났느냐, 몇 프로 줄어들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백분율로 표현해 줄 필요성도 있는 거죠. 자, 종변형률이라는 표현. 종방향의 원래의 길이분의 종방향의 변형량. 세로 변형률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가로 변형률, 횡 변형률, 입실론 다시 횡 방향의 원래의 길이분의 횡 방향의 변형량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단 변형률은 L분의 델타 S, 감마는 L분의 델타 S, 전단 변형량을 전단 응력과 전단 응력, 전단 하중과 전단 하중 그 사이에 전단 변형량의 직각변이로 나눠서 계산해주고 전단각의 탄젠트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포화송입이라는 표현은 종변형률분의 횡변형률,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n분의 1로 놓을 수도 있다. m은 포화송수, μ는 포화송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애울 게 없다. 포화송입이 표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필요하면 뭐 수작업을 좀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저렇게. 자, 종변형과 횡변형이 생기면 면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면적 변형률, 최적 변형률 두 가지는 잠깐 쉬었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